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주목할 소식들입니다. 14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차원의 재조사에 착수하고 조만간 5개 시도지사와 함께 입장 표명에 나서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삼성전자 등 세계 주요 19개사가 참여한 반도체 화상회의에서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시장에 역대급 투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반도체 장비 관련 기업도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기업들이 느끼는 반기업 정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올해 미국 증시 상장을 준비하는 마켓컬리가 영업 적자 확대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저가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미 대표이사의 지분이 줄어든 상황인 만큼 투자를 더 받을 경우 경영권 방어가 관건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이달 말 최종 확정됩니다. 증가율이 전국적으로 평균 19%, 서울은 19.9%에 달합니다. 14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두고 전국적으로 감면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차원의 재조사에 착수하고 또 곧 5개 시도지사와 함께 입장 표명을 하겠다고 나서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조영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가격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번 이 사안의 문제점의 핵심은 공시가격의 상승이 아니라 급격한 향상, 다시 말해서 속도가 문제입니다. 공시가격 상승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까지를 고려하셔서 전반적으로 입체적인 그런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토지나 단독주택의 경우 국토부와 시, 군, 구가 공시가격 결정 과정에 같이 참여하고 있지만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부 단독으로 결정됩니다. 오 시장은 공시가격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급격히 증가하는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당장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달 말 최종 공시가가 발표되는 만큼 전면적인 재조사보다 가격 상승폭이 두드러지고 민원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전망입니다. 앞서 서초구와 제주도가 함께 공시가격 산정 오류를 제기했던 것처럼 잘못 산정된 사례를 통해 공시가 산정의 문제점을 드러내겠다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서초구가 지적한 서초동 A아파트 공시가의 경우 국토부가 현 시세에 비해 현실화율이 70% 수준이라고 해명했는데 올해 공시가는 현 시세가 아닌 지난해 실거래가로 산정해야 하는 만큼 논란을 더 키운 바 있습니다. 작년에 거래가 있은 4,000호 기준으로 검증을 해보니까 여기 보시면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더 높게 책정된 것이 3%나 됩니다. 136호.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가 높은 것이 서초구에만 3,758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 시장은 이를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과의 연대를 통해 풀어나가려는 계획입니다. 이번 주 안으로 박형준 부산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등과 함께 주택 공시가격을 동결해야 한다는 공동 입장을 표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일부 지자체의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시가에 대한 국민적 조세 저항이 커지고 있고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공시가 속도 조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격적인 반도체 투자를 강조하면서 반도체 인프라를 조성하는 역할을 하는 반도체 장비주들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K 반도체 벨트 전략을 다음 달 발표할 전망입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포드, 인텔, 삼성전자 등 세계 주요 19개사가 참여한 반도체 관련 화상회의에서 반도체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제시한 인프라 예산에 대해 의회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2조 2,500억 달러 규모 예산에서 500억 달러는 반도체 제조와 연구 지원에 쓰일 예정입니다. 또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한 견제 심리를 드러냈는데 중국이 맞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미중 간 반도체 인프라 확충 경쟁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EU가 최대 500억 유로를 들여 유럽 내 반도체 자금률을 20% 높이겠다고 선언하는 등 다른 주요국도 반도체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다음 달 글로벌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K반도체 벨트 전략을 발표합니다. 글로벌 최대 반도체 제조 공장 조성 등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가 예상됩니다. 이렇다 보니 시장은 자연스럽게 반도체 생산에 가장 먼저 필요한 장비 관련 기업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투자를 좀 늘려가고 생산 캐파를 늘려가는 과정에서 장비나 이런 것들, 필수로 들어가는 것들 있죠. 소재 같은 것들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어떤 전망이 생기겠죠. 비메모리 반도체 장비 기업들 위주로 먼저 살피고 시장 점유율이 높은지, 미국 내 공장을 확보했는지 여부 등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글로벌 반도체 장비주로 어플라이어드 머티리얼즈, 램 리서치, 도쿄 일렉트론 등이 부각됩니다. 국내에서는 유진테크, PSK, 파크 시스템스, 한미반도체와 더불어 반도체 중고장비 매매 기업인 서플러스 글로벌 등이 거론됩니다. 지금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정부 주도의 어떤 정책이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인센티브가 얼마만큼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만 기업에게 주어질 것이냐, 이게 아마 관건일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주요국들의 반도체 인프라 확대 상황을 확인하고 단계별로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기업들 순으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요즘 유통가에서는 최저가 경쟁이 뜨겁습니다. 만년 적자인 마켓컬리도 이런 최저가 경쟁에 동참했는데 연내 미국 증시 상장에 무리가 없을지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영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 중인 마켓컬리가 신선식품 최저가 경쟁에 동참했습니다. 쌀, 채소, 고기 등 60여 가지 상품을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와 매일 비교해 가장 싸게 팔겠다는 겁니다. 또 5만 원을 결제하면 5만 분을, 10만 원을 결제하면 10만 분을 무료 배송 시간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마켓컬리 측은 가격만 낮춘 게 아니라 맛과 생산 방식, 생산 과정을 꼼꼼히 따져 고품질 상품을 엄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다소 비싸더라도 좋은 상품을 엄선해 판매해온 마켓컬리가 최저가 카드를 꺼내든 건 미국 증시 상장을 앞두고 거래액과 고객 수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커머스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이런 지표들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방식의 영업으로 만년 영업 적자를 벗어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마켓컬리의 지난해 매출은 9,500억 원, 누적 영업 적자는 2,600억 원가량입니다. 뉴욕 상장 요건 크게 세 가지 제일 중요한 요건이 있는데 매출액 그리고 수익성 현금 흐름 세 가지인데 사실 지금 여기서 이제 매출액 조건 정도만 충족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아마 투자를 좀 받아가지고 이제 상장한다고 했으니까 투자를 받아가지고 재무 구조를 좀 더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회사 측은 투자받은 돈이 4,200억 원가량인 만큼 자본금엔 여유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투자사들에게 연 8%의 이자를 줘야 하는 데다 최근 본격적인 물류망 확충에 나서 돈 나갈 곳이 많습니다. 투자를 더 받으면 되지만 이미 창업주인 김슬아 대표의 지분율은 6%대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쿠팡과는 달리 컬리는 국내 법인이라 미국 증시에 상장하더라도 차등 의결권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상장 이후 경영권 방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고용욱입니다. 요즘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한국에서 사업하기 참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새로운 규제를 만들고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 부도덕한 기업인에 대한 반감이 나라 경제의 근간인 기업 전반을 흔들고 있어 우리 사회에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김민수 기자입니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 기업의 93.6%가 반기업 정서가 존재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반기업 정서가 갈수록 심해진다는 응답이 42%에 달했는데 대기업의 경우는 70%를 넘었습니다. 대기업이 체감하는 반기업 정서가 더 심하다는 결과입니다. 길거리로 나가 시민들에게 반기업 정서의 이유를 물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 역시 설문조사 결과와 비슷했습니다. 회사 직원들에 대해서 갑질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뭔가 기여를 한다기보다는 자기만의 이익을 챙기는 모습이 많이 비춰지기 때문이죠.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나라 경제를 알차게 성장시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재벌 총수들이 근로자들한테 조금 이렇게 부당하게 좀 했다든지 노조를 긍정적이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일을 하는 노동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는 이러한 반기업 정서를 기반으로 기업의 현실을 무시한 각종 규제 입법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거대 여당의 출범 이후 상법과 공정거래법, 노조법을 시작으로 올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입법화되면서 기업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기반으로 입법, 사법, 행정의 각 분야에서 기업에 부담을 주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으로부터 가혹한 비판을 받는 경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나서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부 기업의 불법이 각종 미디어를 통해 확대되면서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반감을 확산시켜 결국 규제 강화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도 반기업 정서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를 했어요. 반기업 정서를 조장하면서 정치인이 되기도 하고 정치인이 된 다음에도 반기업 정서를 조장을 하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해왔었어요. 반기업 정서를 없애려면 가장 이상적인 거는 정치인들이 좀 제대로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요. 반기업 정서가 유례 없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재계에서도 기업에 대한 과도한 오해와 편견을 걷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 정신에 걸맞는 기업의 역할과 기업가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도 시작됐습니다. 왜 자꾸 기업이 규제의 대상이 돼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식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소통과 얘기를 통해서 그 문제를 저희도 오해가 있다면 풀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반영을 해서 저희의 행동을 고쳐야 되는 문제. 경제교육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은 기업이라는 인식이 우선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학개미 운동으로 불리는 주식 투자 열풍이 국민들이 기업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기업에 대한 반감은 고민하는 것은 이 금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고 방지라는 명분 아래 이중 삼중의 규제가 만들어지고 이 투자도 마음 놓고 할 수 없다며 금융회사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임원식 기자입니다. 오는 6월 말부터 시행되는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순수 자본은 얼마이고 내부 거래 등 편법은 없는지 한눈에 들여다보기 위해 마련된 법안으로 이른바 제2의 동양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대상은 금융자산 5조 원 이상, 금융계열사 2곳 이상 거느린 대기업 집단. 증권과 카드, 보험 계열사를 갖고 있는 삼성을 비롯해 현대차와 한화 등 제조업이 주력인 대기업들도 포함됐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자본 적정성 등 건전성 유지와 금융사고, 부실을 차단하기 위한 내부 통제, 위험 관리에 관한 내용들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미 금융 건전성 규제가 있는데도 그룹으로 확대해 또 규제하려 한다며 이중 규제 아니냐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본 적정성을 맞추기 위한 대규모 자본 확충 또한 불가피한 탓에 이들 대기업들이 금융계열사 매각을 고민할 거란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건이 하나 발생했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거는 사실 나머지 기업한테 이제 피해를 어떻게 보면 주는 거죠. 정부의 입김이 심해지는 거죠. 금융권에 투자하거나 선순환 구조를 사실 깨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률적인 이런 규제보다는 조금 선택적인 규제가 필요한 거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지부진해진 벤처 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며 대기업의 기업형 벤처 캐피탈 CBC 보유 허용을 놓고도 뒷말이 많습니다. 대기업의 유동자금이 벤처로 향하도록 금산분리를 다소 완화한 건데 여기에도 반기업 정서가 배어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총수의 사익 편취를 막겠다며 총수 일가 지분이 있는 기업에는 투자를 할 수 없고 외부 자금 출자 또한 펀드 조성액의 40%까지로 제한됐습니다. 출자자 현황과 투자 내역, 특수 관계인 거래까지 정부에 일일이 알려야 하는 점 또한 대기업의 CBC 설립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앞에선 선진금융을 말하고 있지만 정작 대규모 자금이 금융권으로 유입될 통로는 철저하게 막혀 있다며 금융 전문가들은 금융판 삼성의 등장은 머나먼 얘기라고 입을 모읍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재계에서는 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관련 토론회까지 개최하면서 반기업 정서 해소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송경식 경총 회장을 임동진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첫 질문으로 우리 사회에 이제 반기업 정서가 좀 만연해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심각성에 대해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반기업 정서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에 대해서 좀 좋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정서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입법, 사법, 행정 여러 분야에서 많이 기업에게 부담스럽게 일들이 전개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실 기업가 정신을 조금 더 약화시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국가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지 않는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기업 정서의 원인과 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경제 또 기업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한 분들도 있다 하는 생각도 있고요. 또 우리 기업에서 조금 오해라고 할까 조금 좀 불편한 그런 시각을 만든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결국은 법을 잘 준수를 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은 또 투명 경영에 좀 저해되는 일을 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법을 좀 지키지 못한 일이라든지 또 윤리적으로 좀 좋지 않은 일을 했다든지 그런 기업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많이 잘 돼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자꾸 나오고 있는 건 따지고 보면은 여러 해 전에 일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우리 경제단체들이 매우 심각하게 그런 해소 방안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는 기업들이 잘 해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준법 정신을 아주 투철하게 살리고 또 윤리 경영도 하고 그러한 모든 노력을 해서 좀 나쁜 시각은 받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문제는 좀 경제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도 저 많이 내용을 알리고 그래서 이해를 좀 돋구는 국민마 경제 홍보 이런 것이 좀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도 홍보면에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국민 경제 교육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지만은 저희들이 좀 그렇게 쓴다 하는 거는 조금 부끄럽기도 생각이 돼서 제가 홍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러한 국민들에게 우리 경제 또 기업의 여러 가지 상황
또 지식 이런 걸 넓혀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담이 더 커지는 방향으로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은 대단히 곤란하다 하는 그 의견을 쭉 전달을 해왔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견을 좀 크게 반영은 안 하고 일부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우리 기업에 대해서 조금 좀 우호적인 기업 우호적인 그런 그 분위기가 아니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풀어가기 위해서 꼭 이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기업의 목소리를 더 정책에 반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기업 정서도 하나의 걸림돌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해소하는 방향으로 좀 노력을 하겠다 하는 그런 그 맥락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정서 갖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좀 한 말씀 해주시겠다면. 반기업 정서 해소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강도 있게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좀 다른 단체에 비해서 좀 차별화되는 일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기업에 대해서 과거와는 기업의 행태가 많이 달라졌다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기업 움직임에 대해서 또 많은 또 그 이해를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 587명보다 45명 줄어든 54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지역 발생이 528명, 해외 유입이 14명이었으며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11만 688명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해 소비 지출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은 24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2.3% 감소했습니다. 이는 1인 가구를 포함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가장 높은 감소율이며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 소비 지출은 2.8% 줄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16일 13조 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번 결산 배당에서 기존 결산 배당금인 보통주 주당 354원에 특별 배당금 주당 1,578원을 더해 지급합니다. 이는 사상 최대 금액으로 정규 결산 배당과 특별 배당을 합친 삼성전자의 배당금 총액은 모두 13조 1,244억 원입니다.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아파트값이 올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경기와 인천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각각 5.6%, 5.37%로 서울의 5배를 넘어섰습니다.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 의왕시로 석 달 만에 무려 12.86%가 올랐습니다. 국내 최초로 발전용 저수지에 수상 태양광 발전소가 건설됐습니다. 한수원은 청송 양수발전소 하부댐 저수지 청송호에 4.4메가와트급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지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착공해 올해 3월 준공한 청송 양수 수상 태양광 발전소는 저수지의 5.7%에 해당하는 면적의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연간 2,900여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의 전력을 생산하게 됩니다.
주 타겟인 4050 고객들을 대상으로 기존 준대형 차급을 뛰어넘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상품성과 차별화된 K8만의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연평균 약 8만 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 이슈 살펴보는 뉴스앤마켓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좋은 분위기로 마감이 됐습니다. 전일 20년 7개월 만에 1000포인트를 넘어선 코스닥 지수 오늘도 상승폭을 확대해가면서 10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도 기분 좋게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런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는 업종과 종목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제가 오프닝에 또 날씨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바람도 불고 진짜 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날씨가 정말 좋았죠. 제가 갖고 있는 옷이 이제 너무 더운 것 같아서 백화점에 다녀왔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뭐 뉴스 보면 사람들 많은 거 이렇게 보도하고 그러던데 정말 많던가요? 정말 많았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사람들이 더 많아서 이게 보상 소비인가 싶었습니다. 정작 제가 들어가 보고 싶었던 매장은 2시간, 3시간씩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사실 제대로 쇼핑도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대기만 2-3시간씩이면 사람들이 많이 찾는 백화점인가 봐요. 네, 제가 간 곳만 그런 건가 싶어서 한번 찾아보니까 아니었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길어지니까 사람들이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분출되는 데 더해서 이 봄맞이 쇼핑 시즌까지 겹쳐 쇼핑업계가 전체적으로 호황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나누는 걸 보면 오늘은 소비주 중에 하나를 골라보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MLB나 디스커버리로 잘 알려진 F&F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신 브랜드일 것 같습니다. 디스커버리도 그렇고 MLB만 봐도 이게 미국 프로야구 심볼 아닙니까? 맞습니다. 1998년에 F&F는 미국 프로야구 MLB와 이제 국내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패션 브랜드 MLB를 론칭을 했습니다. 디스커버리는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로 잘 알려져 있죠. 네. 이렇게 F&F는 손대는 라이선스마다 대박을 내서 이 패션업계에서는 미다스의 손으로까지 불리는 회사입니다. 이게 MLB가 미국 브랜드를 수입한 게 아니라 우리 기업에서 라이센스만 따와서 그렇죠. 만든 국내 브랜드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뭐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도 저도 뭐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요즘 주변에 그러세요? 보면 네,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국내 소비 회복과 더불어서 브랜드의 기획력이 맞물려 고성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매출이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영업이익률이 1분기 사상 최고 수준인 15% 수준까지 상승한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디스커버리 매출은 지금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MLB도 보면 요즘에 뭐 모델도 핫한 모델들을 쓰면서 광고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잘하시네요. 네, MLB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저희가 해외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체감을 사실 못하고 있는데 MLB가 중국인들에게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패션업계가 사상 초유의 불황을 맞았었죠. MLB는 그동안 면세점에서 사실 중국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었는데 면세점 매출이 거의 증발하다시피 했었거든요. 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중국 현지 대리상을 통해 MLB 매장을 확대를 하고 중국 온라인 진출을 시도한 결과 오히려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중국 소비가 많았었으면 코로나 때문에 타격이 있었을 법도 한데 오히려 대안을 잘 짠 거네요. 네, 오히려 기회로 작용을 한 겁니다. 네. 오늘 F&F를 다루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중국 현지 법인까지 이렇게 잘 되고 있고 소비도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면세점 채널까지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증권업계에서는 보시다시피 올해 실적에도 굉장한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업황이나 실적 면에서 기대를 크게 받아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 시점을 살펴보면 오히려 중국에서 이렇게 잘 되는 게 리스크로 네.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1분기 기준으로 중국 매장이 112개인데요. 직영점이 4곳이고 대리점이 108곳입니다. 네. F&F는 직영점을 늘리는 대신 대리점을 늘리는 방식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이에 증권업계에선 리스크를 줄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온라인 티몰의 매출액은 하루 평균 1억 원 수준으로 네. 지난해 말과 비교해서 약 30% 이상 증가하는 등 이렇게 온 오프라인이 동시에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증권업계에선 중국에서의 고속 성장에 더해서 이 한국 내수 시장 회복까지 맞물려 올해 F&F의 매출이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뭐 매출 1조 클럽이면 엄청난 기업들만 달성을 하는 줄 알았는데 FNF도 이제 1조 클럽 달성을 눈앞에 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몸집이 커진 FNF는 다음 달 1일 분할도 앞두고 있습니다. 인적 분할을 통해서 신설법인 FNF를 설립을 하고 이걸 패션 사업 부문만 전문적으로 맡도록 하고 존속법인은 투자 사업 부문만 맡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요즘 기업들 사이에서 인적 분할이 네. 유행인가 봐요. 맞습니다. 일단 많이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는 물적 분할보다는 인적 분할이 유리하다. 맞죠? 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주주들은 기존 회사의 지분율대로 주식을 그대로 나눠 갖게 됩니다. 네. 물적 분할은 기존 사업의 한 부분을 떼어내서 100% 자회사로 신설을 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기존 주주가 아닌 기존 회사가 신설법인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거고 주주는 간접적으로 보유해서 이 주주들은 사실 물적 분할보다는 인적 분할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뭐 요즘 계속해서 들리고 있는 소식인 만큼 이 부분은 또 유의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일단 분할을 앞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거래도 정지가 될 텐데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달 29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거래가 정지되니까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 메리츠증권은 중국의 성장성과 또 인적 분할 이슈, 또 낮은 유동 비율을 감안했을 때 거래 정지 전에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 정지 전에 또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주가 보면 급등을 하다가 뭐 종가 가서는 또 네, 안정세를 홍보하는, 찾아가는 예. 모습이었는데 주가 흐름이 좀 어떻습니까? 네, 최근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3개월 전과 비교하면 80% 정도 올라온 상황입니다. 네. 이번 달이 사실 아직 9거래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또 급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단기간에 또 크게 오른 만큼 우려도 되긴 합니다.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보시다시피 NH와 KB, 대신 등 주요 증권사들이 이달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평균적인 목표가는 17만 6천 원 선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네, 오늘 뭐 FNF 종가가 한 15만 7천 원 선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거래 정지 전 시점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얘기를 나눴듯이 소비가 네.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백화점에 사람도 붐비고 네. 또 중국에서도 매출도 잘 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관련 종목 하나 더 꼽아볼까요? 네, 그러면 우리 일상이 너무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가하실 수 있는데 소비가 살아나면 주목해야 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광고 업종입니다. 오늘은 국내 대표 광고사인 제일기획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MLB 얘기를 하면서도 광고가 많이 늘어났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또 얘기를 나눴는데 소비와 광고 산업도 연관성이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이 제일기획의 광고들인데요. 삼성그룹 계열사인 만큼 굉장히 다양한 광고들을 맡았습니다. 네. 증권업계에서는 올해 주요 광고주들의 공격적인 광고 집행으로 제일기획의 실적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자, 실적이 기대된다. 그러면 이제 실적 시즌 시작이 되는 만큼 1분기 실적도 궁금해요. 네, 갤럭시 S21 조기 출시 효과 등으로 업계에선 역대 1분기 중 가장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4% 정도 늘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40%, 17%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 건데요. 이에 더해 2분기는 사실 광고 성수기입니다. 네. 증권업계에선 해외 모든 지역에서 순성장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40% 증가하고 순이익이 17% 증가할 걸로 증권사에서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 1분기도 예상보다 좋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 거고 성수기인 2분기에도 성장이 예상되는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슈가 또 있습니다. 바로 지난해 코로나19로 연기됐던 도쿄올림픽이 올해 7월에 개막한다는 점입니다. 맞다. 올림픽이 또 이제 다가오는 시점인데 뭐 보도 내용을 보면 개최되긴 하지만 지금 이제 제약을 많이 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지난해 한 번 연기된 데 이어서 올해도 개최가 불가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있었는데 그래도 개최는 하게 된 거죠. 네. 올림픽과 같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들은 광고주들에겐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네.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스포츠 경기들을 보다 보면 이 중간 광고나 전광판 등 자연스럽게 관중들의 눈이 광고로 가잖아요. 이 광고주들은 이런 대형 스포츠 경기 때 자사의 제품을 효과적으로 노출시키기 위해서 광고에 대규모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광고업계에서는 올림픽과 같은 대형 스포츠 경기가
큰 선물로 여겨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도 얼마 전에 슈퍼볼 경기가 있었는데 네. 이때도 또 광고 매출이 어마어마했던 걸로 알고 있고 이번 올림픽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뭐 관중은 제한돼도 시청자들이 있으니까 실적이 기대된다 이런 네, 의미인 것 그렇죠. 같은데 주가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3월부터 보면 1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만 사실 최근에 워낙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았죠. 네. 제일기획의 주가는 3개월 전과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뭐 3개월 주가 6%대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해는 사실 코로나 타격이 크던 시기니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뭐 이제 주가도 사실 이때 횡보하고 있었나 봐요. 네, 다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올해는 상황이 다르죠. 경기도 회복되고 있고 2분기 성수기 효과 또 도쿄올림픽까지 맞물려서 향후 주가 전망을 밝다는 게 증권가의 시각입니다. 네. 유진투자증권과 삼성증권 등은 이달 들어서 목표 주가를 26,000원에서 28,000원으로 올려잡기도 했고요. 네. 또 수급을 한번 보시면 오늘까지 외국인이 8거래일 연속으로 제일기획에 자금을 넣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제일기획이 오늘 종가가 한 21,000원 수준인데 지금 목표 주가가 28,000원까지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평균 목표 주가까지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볼까요? 네, 27,600원 정도로 목표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비교해보면 한 20% 정도 상승 여력이 남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오늘 우리 증시 좋은 흐름에서 앞으로 더 실적 기대를 받아갈 종목들 분석까지 살펴봤습니다. 제일기획 오늘 종가 21,000원 부근이라는 점 유념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놓치면 아쉬운 글로벌 뉴스입니다. 조금 전 마감한 중국 증시 마감 시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는 중국의 1분기 무역 지표가 양호하게 나온 것에 힘입어 일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선전 종합지수는 0.24%, 기술주 중심의 창업한 지수가 0.84% 상승했는데요. 반면 상해 종합지수는 0.48% 홀로 하락했습니다. 이날 오전에 중국의 무역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해관 총서에 따르면 중국의 1분기 위안화 기준 수출과 수입은 각각 전년 대비 38.7%와 19.3% 급증했습니다. 특히 위안화 기준 무역 수지는 7,593억 위안, 우리 돈 130조 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취임 이후 첫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을 거부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온 것도 투자 심리를 안정시켰는데요. 이에 따라 악화되고 있는 미중 갈등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업종별로는 최근 부진했던 소비재 부문이 1% 넘게 오르면서 오늘장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주 연속으로 증가하면서 기하급수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테오드로스 WHO 사무총장은 현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주 내리 증가하고 있고 최근 4주간 사망자 수도 크게 늘어났다면서 지난주에는 주간 기준 4번째로 많은 확진자를 기록했다고 우려했는데요. WHO에 따르면 지난주 전 세계 신규 확진자 수는 440만 명으로 전주 대비 9% 상승했고 사망자 수도 전주보다 5% 늘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7억 8천만 회분의 백신이 접종되는 가운데 이런 확산세가 나타났다며 백신을 접종받았더라도 방역 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기차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 테크노킹으로 알려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곧 대만을 방문해서 반도체 지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가 전용기를 타고 대만 북부 신주 과학단지에 위치한 리얼텍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테슬라가 리얼텍 반도체의 물량 부족으로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머스크가 직접 방문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머스크 CEO가 언제 대만을 방문할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테슬라의 주가는 월가의 목표 주가 상향 소식에 3% 넘게 급등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대형 통신업체이자 스마트폰 제조사인 이 화웨이가 올해 자율주행차 기술에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1천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웨이는 화웨이의 기술로 인간의 개입 없이도 시내 도로에서 1000km를 자율주행으로만 갈 수 있다며 이는 테슬라보다 훨씬 뛰어난 기술이라고 자신했는데요. 다만 자동차를 만들진 않고 다른 자동차 기업이 좋은 차를 만들도록 도울 것이라며 화웨이가 자동차를 직접 제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내년에 뉴욕 증시 직상장을 통한 IPO를 앞두고 있는 미국의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크라켄의 제시 파월 회장이 전 세계 국가들의 가상화폐 집중 단속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파월 회장은 빠른 시일 내에 가상화폐에 대한 전 세계적인 단속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가상화폐에 대해 너무 편협한 견해를 갖지 않길 바란다며 이러한 견해와 규제들이 가상화폐 시장을 해친다고 우려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뉴스 박찬희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일정 전해드립니다. 먼저 국내에서는 3월 수출입 물가 지수와 고용 동향 지표가 발표됩니다. 또 기업 소식으로는 빅히트가 하이브로 상호 변경 상장합니다. 글로벌 일정으로는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 미국의 보스턴과 필라델피아, 또 애틀랜타와 클리블랜드 여는 총재의 연설이 예정돼 있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독일의 한 해양연구소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200일 안에 제주도에, 280일 이후에는 동해 앞바다에 도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우리 먹거리 안전뿐 아니라 수산업 전반에 피해를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환경과 기후 보호를 위해 전 세계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미국은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동아시아 3국 간 갈등은 더 격화될 전망입니다. 본격적인 방류는 내후년 초부터 단행이 된다고 하는데 정부는 조속히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 악화와 경제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서둘러 조사와 대응에 나서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